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4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인 1표제와 합당, 특검 추천 등 첨예한 당무로 시끄러웠던 민주당이 다시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연속으로 무죄 시리즈를 내고 있다면서 알량한 법대위 판결을 국민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안에 처리한다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 등 법원 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같은 날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은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법을 일사천리 단독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방탄 목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사법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대정부 질문에서도 검찰은 화두였습니다. 여당은 보안 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수사 기소 분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생각인데 야당은 한풀이가 목적인 것 같다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힘 원천은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그래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제도를 없애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충돌한 여야지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이 경영 행태, 문제들을 대관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경영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사실 빗썸이 이 강난에 가까운 자충우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무리수를 맞두고 있는데 빗썸이 과거에도 2차례 오지급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빗썸 대표는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연일 입법 속도가 늦다며 입법부를 저격하는 만큼 민주당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삼권분립 훼손과 위원 소지 등 논란의 법안들을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법원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재판소원법 도입과 관련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 차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대법원까지 3심의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거라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 자체로 4심 제도의 실질을 갖게 된다며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계속 들여 다퉈야 하고 분쟁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은 극히 저하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 조항을 들어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합당의 논란을 간신히 봉합한 민주당이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총리실의 당무 개입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비당권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인데 야권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손을 맞잡았지만 합당 반대 선봉에 섰던 비당권파 강득구 최고위원의 모습은 유독 엉거주춤 어색합니다.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빠르게 지운 이른바 비싹한 게시물이 일파만파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뜻은 지방선거 뒤 합당과 통합전당대회라는 명심이 등장한 건데 몰려드는 취재진에게 강득구 의원은 보자진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어 강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려던 걸 SNS에 잘못 올렸다는 의심이 팽배합니다.
당권파도 여론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며 물밑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상대당 문제라며 거리를 뒀던 국민의힘도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검사 추천부터 당 통합까지 모든 일정을 대통령 의중에 맞게 진행한다며 헌법 제7조 위반, 즉 당무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일어났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야권은 당무 개입으로 대통령과 총리, 민주당까지 공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마침 법력권도 쪼개져 있어 내상이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징계 정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맞불 징계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지방 행보로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시당 사당화 논란으로 중앙당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건데 배 의원은 이를 시당 흔들기로 규정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공천권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 징계 역시 맞불 성격의 또 다른 뇌관입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한 고 씨 발언은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을 미화한 공당 당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고 씨는 즉각 이의 신청을 예고해 공은 다시 중앙당 윤리위가 넘겨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물고 물리는 징계 정치가 점입가경으로 흐르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중앙을 벗어나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오전엔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찍어 지지세를 온몸으로 확인했고 제가 오뎅값은 내일이 이 사람들이 오후에는 이른바 월간 호남 시리즈로 전남 나주를 찾아 지역 현안을 챙겼습니다. 에너지 산업과 미래 산업들은 단지 호남의 지역 발전 과제가 아닙니다.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논의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여의도 징계 정치와는 애써 거리를 두는 건데 장 대표는 관련 질문에 윤리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언급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삼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할 거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은 대민투자특별법 등 국회 입법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들도 각자 할 얘기가 있을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관심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앉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약 150일 만입니다.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여야를 향해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거듭 주문한 만큼 주요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우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선거 전 지방자치단체 통합 문제나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 등도 폭넓게 논의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2차 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 등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겪고 있어 정청래 대표로선 리더십 회복의 전환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까지 해가며 요구했던 이른바 3대 특검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뇌물, 통일교 게이트, 대장동 항소 포기,
민주당이 받아야 될 3대 특검에 대해서 답하기 바랍니다. 다만 장 대표와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성사된 이번 회동이 민생 회복을 위한 여야 협치에 몰골을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웃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받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죠.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데요. 과거 정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잘 안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대통령 자체가 부동산을 계속 연구하고 이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의지가 어떤 참모들보다 가장 많이 활동하게 그걸 생각을 하세요. 그게 다른 거죠.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하고요. 또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해 추가 대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부동산이 안정이 되면 특히 아파트 값 같은 것들이 안정화되면 그런 걸 쓸 이유도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쓸 카드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추가 대책 카드까지 언급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시장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강남 한강벨트 지역과는 달리 서울 외곽 지역은 매물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의 새 낀 매물까지 팔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더 많은 매물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활 공식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물이 빠르게 풀리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합니다. 서울 신도림의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 1000세대 넘는 대단지인데 매물이 6건 뿐입니다. 손님은 오는데 매물들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주택자들도 문의는 가끔가다 전화는 오시는데 그렇다고 이제 매물을 확 내놓으시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활이 다가오면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은 매물이 많이 늘었지만 서울 중저가 및 외곽 지역 매물은 대체로 늘지 않았습니다. 송파와 성동구는 매물이 20%대로 급증한 반면 강북과 금천, 구로구 등은 여전히 감소세입니다. 고가 지역에서는 높은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지만 가격 상승폭이 작은 외곽 지역은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고 실수요 유입도 꾸준해 매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의 새 낀 매물도 풀릴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향후 거래 가능한 매물의 저변이 넓어질 거라는 관측도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 사업자 자동 말소 물량, 갭 투자자들의 새 낀 매물 등 서울 중하위 지역, 외곽 지역까지 매물이 어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간 강남권 아파트는 매물이 많이 나와도 현금 부자 아니고선 거래하기 쉽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매물 출회가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계엄 당일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이었는데도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한 데 그치지 않고 소방과 경찰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의 기능을 제약하려 한 시도가 윤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판사 출신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에서는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관련 논의에도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데 대통령실 CCTV 등에서 포착된 계엄 문건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도 한 적도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 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 선고 내용을 듣는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조차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방청장 증언과 CCTV 영상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소방청장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4시에 경찰이 그곳에 이제 투입된다, 아니면 진입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 쪽으로 연락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대통령실 책상에 있는 문건을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을 뿐 전달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제 제 책상, 그것도 제가 앉기로 예정된 책상이 아니라 제가 그냥 임의로 가서 앉은 책상인데 그 책상,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문건이 있는 거 본 거 외에는 없습니다. 소방청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자신이 본 문건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며 논의했다고 봤는데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일정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집사람이 과연 울산에서 제 시간에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걱정이 돼서 제가 당일 일정표를 봤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두 사람의 16분 독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논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시사항이 담긴 실제 문건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민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CCTV 영상과 당시 소방청장 진술을 기반으로 한 특검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재판소원법 어제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원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해서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빚은 그런 법안인데 먼저 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봐야겠어요. 이 법안은 논란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네. 또 헌재에서도 한때는 이 법안을 발의를 해라라고 해서 이미 이제 공론화가 되어 있었던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묵혀뒀던 과제를 해결했다라는 이제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법원 확정 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혹은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가 있다라는 경우에 한해서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사위를 이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 전체에서 수기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뭐 부작용이라든가 혹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역시 당 전체에서 수기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기간을 통해서 결국 국민의 공감대까지 넓히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논란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개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사실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 101조에 분명히 대법원이 최고 심의, 최고의 법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68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만약에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재판을 제외한다는 것을 빼면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물론 기본권에는 재판으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위에 헌법이 있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법만 바꾸고 헌법의 101조 대법원이 최고심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안 바꾸고 간다? 그럼 당연히 위헌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미 어차피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입법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서두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연일 계속 주문하잖아요. 제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속도를 내달라. 거기에 더 주력해야 되는데 왜 또다시 이러한 위헌적 논란이 있는 사법제도 개혁 이것을 들고 나와서 또다시 민생은 뒷전이고 왜 또 논란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대법원을 넘어서서 이제 재판에 거듭한 게 위헌 아니냐라는 건데 헌법상 어쨌든 최고법원은 지금 대법원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거를 헌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이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사례를 예로 들면 과거에 우리가 긴급조치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막 처벌하고 이 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본조치 자체가 위헌이었다 이런 판결을 받고 나니까 굳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최근에도 뭐 통신보호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 침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법원이 위배돼서 판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억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기회를 좀 더 두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실익도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사심제가 도입이 되면은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 뭐 사실상 희망 고문이 될 거다라는 법적의 우려도 여전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당연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모든 재판이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재판만 그럴 것이라고 하고 예외 조항을 둔다는 건데 그것은 헌법재판소법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각각의 법률에 대해서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는 이미 제도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개인 입장에서 만약에 사법 판단을 받는 개인이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은 모두가 다 40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예외 조항이라는 것도 또다시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더더욱 재판만 지연되는 거고 그 피해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도 재판이 늦어져서 지체돼서 피해보는 그러한 선의의 국민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전체의 막대한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 그리고 금전적 비용 그리고 재판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 이런 것들도 모두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정말 하고 싶으면은 헌법부터 개정해라 이 말씀 다시 강조드립니다. 어제 법원행정처 차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대법원이 전날은 그 수식적이다라는 반대 의견서도 제출을 했었는데 법조계에 잇따른 반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반발은 뭐 상수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대법원에 굉장히 실망을 했었던 게 계엄의 밤이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서 몸을 다쳐가면서까지 담을 넘어서 이 계엄을 막아야 된다. 이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장은 당일에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계엄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떤 재판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회의도 했었다고 본인 입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 있는 대법원 맞나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지금 사법 불신이 왜 강해지고 있는지
앞으로 이렇게 강해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형국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차제에 이러한 주장들이 뭐 단순히 그냥 여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 불신 속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혹은 스스로가 어떻게 극복할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네. 자, 이렇게 여야 대치가 극한에 치달은 상태에서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만남을 갖습니다. 의제를 정해놓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앞서 짚어본 그런 재판소원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당연히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대통령의 생각도 지금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대통령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개혁도 만약에 한 번에 다 하겠다고 하면 무리가 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는 게 결국 민생에 주력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청래 대표도 경청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아마 논의되는 것은 민생 법안, 대통령도 그런 주문을 하실 거예요. 네. 국회가 입법 속도를 내달라. 그것은 결국은 반도체 특별법에 통과는 됐지만 미진한 부분들, R&D 분야의 주 52시간의 예외 적용, 그리고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국가 재정의 탄력적 적용 이런 것들도 청와대에서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거는 부동산 대통령이 연일 강경 메시지 쏟아내고 있지만 공급이라는 건 민간에서의 공급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야당이 주장하는 민간에서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주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이전에도 이러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뒤에 민생경제협의체가 있었지만 사실 유명무실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밥만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짜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국회에서 민생에 대한 입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러한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실행이 되도록 그게 중요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그 영수회담 제안에 청와대는 여야가 먼저 만나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회동이 잡힌 이유가 있을까요? 그 대통령께서 어쨌든 야당 대표가 쌍특검을 내걸고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이 이제 계속 쓰였던 것인데 저는 오늘 보따리가 서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사전 조율이 의제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서로 타결을 하고 그걸 발표하고 할 수 있을 텐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보따리 없이 이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다만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 면전에서 뭔가 또 지지층들이 소구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뭔가 본인이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설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불통으로 야당을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같이 밥 먹자고 계속하고 여야정 계속 만나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 기조 속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뭔가 야당을 계속 품는 그런 이제 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통령도 좀 득이 있을 것이라 보고요.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 최근에 합당권이나 이렇게 추천권이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또 힘들었던 시기를 좀 보냈는데 대통령을 또 만남으로 인해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좀 윈윈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어쨌든 이 만남이 그냥 손쉽게 막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민생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무언가의 어떤 타결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좋은 신호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래야만 이번 명절도 국민들께서도 그래도 여야가 뭔가 일을 하는구나 기분 좋게 또 명절을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만남으로 갑자기 해빙 모드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각자가 기대하는 정치적 효과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양당에서는 정치적 효과가 구정을 앞두고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은 민생에 주력한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당이 사실 내부 갈등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뒤로하고 대통령이 만든 자리에서 민생을 논의한다? 충분히 국민들이 박수 칠 일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만남으로 끝나서는 아마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민생 경기 체감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그리고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오늘 만남이 정말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지만 박수를 받을 거예요. 네, 지난번 회동 때는 그 회동 이후에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30분간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그런 별도의 단독 회담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예고는 아직 없습니다. 네. 없는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사실 유연한 입장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 여당이 추진하는 그런 위헌적인 법률뿐만 네. 아니라 또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진했던 그러한 저희가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의 결정이지만 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 대통령의 유연성에 달려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당청 간 이상 기류가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이른바 당무 개입 논란도 있었고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청와대 관련 입장을 얘기할 때는 신중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사실상 경고를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본인 스스로들이 뭔가 다투는 과정에서 이게 대통령 의견이야라는 것을 앞세우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여당이 굉장히 큰 분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마치 대통령이 뒤에서 뭔가 지시하고 판을 짜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완성이 될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좀 자제되어야 되고 본인들의 의견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이견은 언제든지 허용이 돼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에 대해서는 당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통령의 이 인식을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훨씬 더 이렇게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일단 전체적으로 판에서도 좋지 않고 아마 그런 점에서 이제 경고를 한 것 같고요. 네. 당에서의 이견 이런 건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으나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달라라는 이제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대통령의 그 당무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야권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거는 헌법 제7조 위반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은 결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지적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야당도 이제 여당, 특히 대통령을 공격할 때 과거 윤 전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냐 이것도 좀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의 기본적인 배경은 결국 친명과 친청의 갈등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표출하는 거죠. 그 얘기는 어느 정당이나 집권했을 때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그간에 있었던 왔던 관례예요. 그런 배경에서 다만 그 전달 경로나 방식이나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번 합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하게 또 강하게 전달된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한준호 전 최고위원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지속되고 지금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앞으로 여당이 친명과 친청의 갈등 여하에 따라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일은 더 잦아질 것이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식과 정도 그 차이에 따라서 대통령의 정치적인 중립 위반 그것은 계속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어요. 네, 2차 특검 후보 추천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YTN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가 사전에 이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2차례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성현 최고위원은 소통은 있었지만 부정적인 얘기는 못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왜 얘기가 이렇게 다를까요? 글쎄요, 이제 청와대에서 그거를 만약에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사전에 하게 되면 네. 그것도 이제 그것대로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교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무슨 제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에서 이번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과도 대표께서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뭔가 의견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에서 인사 추천을 하거나 혹은 뭐 검증을 해야 될 때는 본인 책임하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좀 더 만드는 그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네. 청와대의 의중, 뭐 하명을 받는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께서 갖는 것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당에서도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국민의힘은 지금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배 의원을 불러서 소명 절차를 밟았는데 배현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적 단두대에 세울 수는 있어도 뭐 민심은 이제 심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사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당신보다 민심의 강을
읽어야 된다. 네. 민심의 강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사실 징계 사유로 올라간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균형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 지역의 원외위원장 22명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서 한 원외 당협위원장이 윤리에 제소를 한 건데, 그렇다면은 조강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 간의 설전을 벌인 그 배경으로 정성국 의원에 대해서 사퇴하고 사과라는 성명서를 전체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성명서를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네. 전체 원외 당협위원장이 약 150명인데 절반 정도만 찬성했어요. 그렇다면 그 성명서도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서울 지역 전체 당협위원장의 뜻이 아닌 것처럼 전체 당협위원장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성명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제소권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 배경은 결국 이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물론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한 전 대표도 대처가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런데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이 모든 배경이 결국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 손바닥 뒤집듯 하는 장동혁 대표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을 하겠다고 했다가 전한길 씨가 뭐 한마디 했더니 전한길 씨와 계속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게 사설에서조차 손바닥 뒤집는 듯 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윤 전 대통령, 윤 의견을 외치는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다면 계속 이런 문제는 생길 거예요. 아마 저조차도 당내 통합을 원하고 미래를 나아가자고 하는데 비판할 건 비판하는 저조차도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다면 저조차도 어떤 누군가가 윤리 제소하면은 제소되지 않겠어요? 네. 이러한 모습을 간다면 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원하는 거는 정말 이번 대구에 가서도 민심에서 얘기했잖아요. 싸우지 말고 다 보듬으라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답이고, 그래서 소장파 의원들도 얘기했어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고성국 당원에 대해서 징계를 멈춰라.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칼은 뽑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징계는 할 텐데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수위요. 뭐 만약에 적당히 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 징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걸 하는 것인지 오리무중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엔 마지막에는 크게 타격을 줬지만 배현진 의원 건도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런 네. 말씀인데, 저는 뭐 중재안으로 고성국 당원에 대한 징계와 이 배현진 의원 징계 둘 다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고성국 당원의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한번 보세요. 5.18 정신, 민주정신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갰었던 전두환, 그 사람 사진 걸자 이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피를 안 흘리고 열게 만들었던 그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전두환을 평가했잖아요. 그럼 그게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헌법에도 불합치하고요. 당원 당규에도 불합치합니다. 근데 이 당원을 슈퍼 당원으로 계속 두고 있어요. 전한길 씨는 최근에 지금 1,000억을 또 모으겠다라고 해서 네. 돈을 엄청나게 지금 긁어 모으는 이 유튜브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이 지금 이 유튜버들의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헌법도 어겨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지금 전두환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이 고성국 당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국민들의 귀추가 훨씬 더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헌법을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계속 심판의 대상으로 놓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고성국 당원에 대한 발언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잘못됐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국민의힘 전체 시각으로 매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고성국의 당원에 대한 비판은 어느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셔야지 국민의힘 전체를 매도는 하지 말아달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 공천 로비 정황 등 김 전 시의원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정 기자, 구속심사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 거죠? 네, 검찰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지만 영장 심사 기일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원이 함께 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의 경우 구속심사까지 절차가 좀 더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두 사람이 청탁과 관련해 1억 원을 주고받았다고 의심되는 필요적 공범 관계라서 한 사람의 구속 여부가 다른 사람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인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그때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라 법원이 최대한 비슷한 날짜에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려 한다면 김전시 의원의 구속 여부 판단도 같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원이 일정 조율이나 실무적 또는 행정적인 이유로 김전시 의원에 대한 기일 지정이 지연되는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김전시 의원은 공천원금 1억 말고도 추가 의혹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김전시 의원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2023년 정치권 로비 정황 등 추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전시 의원이 수백만 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양모 전 서울시 의원과 금품이 오간 당시 상황을 알았다고 의심되는 민주당 당직자 최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다만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양 씨는 취재진에게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전 시의원은 쪼개기 후원을 포함해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신병이 확보될 경우 향후 경찰 수사에도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약품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최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규모의 약물을 빼돌렸는데 피부과 병의원처럼 보이는 시술서를 차리고 출장 주사까지 놔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주사를 맞고 일어서려던 사람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투약이 끝나자 온몸을 덜덜 떨고 주사를 더 넣어달라며 양손으로 비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사를 놓는 남성은 마치 의사처럼 흰 가운을 입고 있지만 무면허 시술자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피부과 병의원처럼 꾸민 이곳은 사실 무허가 시술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해주는 곳입니다. 앰플당 20만 원에 중독자 44명에게 투약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면장애를 겪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응급의료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투약 영업을 경찰은 이곳을 포함해 서울 강남 일대 일반 아파트와 빌라에 설치된 불법 시술소 3곳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시술소에서는 투약자들을 찾아가 주사를 놔주는 출장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또 시술소에서 19시간 동안 애토미데이트 앰플 50여 개를 연속 투약받는 등 심각한 오남용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중간 유통책을 거쳐 약물을 공급한 건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등 2명으로 약품을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지난 2024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불법 유통한 약물 앰플은 모두 3만 1,600개로 6만 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공급책과 유통책, 시술소 운영자까지 모두 1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일당에게서 현금 4,900만 원을 압수한 경찰은 이들의 재산 4억 2,30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해뒀습니다. 여기에 더해 액상형 전자담배나 식료품으로 위장한 신종 마약류가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검찰과 관세청 등과 협의체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매니저를 상대로 한 갑질과 불법 의료시술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오늘로 예정됐던 경찰 출석을 연기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후 2시 반쯤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의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로부터 제작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데 최근 주사 임무로 알려진 A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20대 남성 2명이 모텔에서 연달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투숙했던 20대 여성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좁은 도로를 달려갑니다. 10일 오후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20대 남성 투숙객이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입니다. 숨진 남성에게서 상처나 혈흔 등 공격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몇 시간 뒤 경찰은 이 남성과 함께 2시간가량 모텔에 함께 있었던 20대 여성 A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지난달 말 또 다른 20대 남성이 강북구의 다른 모텔에서 숨지기 전에도 함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A씨는 숨진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비슷한 수법의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남성이 A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경찰이 첫 번째 변사 사건 현장에 있던 인물이 진정서가 접수된 A씨인 것을 확인하고 출석 날짜를 조율하던 중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세 사람 모두에게 음료를 줬다고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여성이 건넨 음료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국과수 부검 결과 지난달 숨진 남성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이유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편 쇼트트랙 혼성 계주에서 김길리와 충돌해 우리 대표팀에게 아픔을 안긴 미국 국가대표 커린 스토더드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동안 3차례나 넘어진 스토더드는 빙질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전 앞서 달리던 미국의 스토더드가 넘어지면서 김길리 선수와 충돌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 사고로 한국은 조 3위에 그쳐 결승 진출이 무산됐는데요. 경기 직후 일부 한국 팬들은 스토더드의 SNS로 몰려가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혼자 3번 넘어지는 건 너무하지 않냐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는데 한국의 메달 유력 종목이 허무하게 날아간 것에 대한 울분과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자 스토더들은 결국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SNS에 글을 올려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며 팀 동료와 피해를 준 선수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김길리 선수의 부상 정도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환한 얼굴로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며 남은 경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죠. 그러나 스토더드 선수를 둘러싼 논란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혼성 2000m 준결승과 준결승 그리고 여자 500m 예선까지 하루에 3번이나 넘어진 점이 논란을 낳았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한국의 해설진을 만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Yeah, the ice is like figure skating ice. Oh yeah. It's not made for short track. 다시 말해서 얼음이 무른 탓에 실수가 나왔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익숙한 전 미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안톤 오노는 빙질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이라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You have to just disregard the things, for example, the ice conditions. Everyone's skating in the same ice condition. 이번 대회는 피겨와 쇼트트랙이 같은 경기장을 사용하는 만큼 빙질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끄러운 얼음 상태로 인한 순간의 실수와 예기치 못한 충돌도 쇼트트랙의 일부인 만큼 선수들의 준비가 더 철저해야겠죠.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쉬움은 뒤로 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남은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짜릿한 승리의 순간을 보여줄 거라 믿으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오늘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기소된 지 6개월 정도 만에 열리는 건데 그간 2번의 공판 준비기일과 14번의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까지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포괄하는 언론사 단전 단수가 혐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등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뒤 계엄 선포 이후에 당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지시를 이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시 문건을 받은 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등의 봉쇄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의 단전 단수 협조 요청에 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 CCTV가 증거로 제출됐죠. 네, 특검은 CCTV에 담긴 이 전 장관의 태도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란 취지로 강조해왔습니다. CCTV에 포착된 모습을 보면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30여 분 머무르고 나와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이때 휴대전화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집무실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뭔가를 말하자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의 안주머니에서 특정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고요. 계엄 선포 뒤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16분 동안 독대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서로 문건을 나눠 읽으며 웃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문건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시 문건이라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네, 특검은 중형을 구형했죠. 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고 지적했고 또 이 전 장관이 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가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알았을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문건을 우연히 보긴 했지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한 건 단지 걱정이 돼서 그랬던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독대 과정에서 CCTV에 포착된 문건은 자기 일정표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앞선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혐의와 관련한 판단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판결문 첫머리부터 12상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회와 선관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병력을 파견했고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에 착수해 법에서 보장하는 영장주의를 어겼으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12.3 내란이라고 사건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한 전 총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행위를 일부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이 전 장관이 여러 차례 꺼내보고 또 한 전 총리와 독대하면서 나눠본 문건이 계엄 지시 문건이 맞다고 봤습니다. 이 전 장관 재판은 한 전 총리 재판과 사실관계가 거의 겹치는 만큼 비슷한 판단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소리가 포함이 안 됐다면서 증거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해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혐의의 많은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구형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인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오늘 선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됩니까? 네, 일단 오늘 선고 역시나 생중계로 많은 국민들께서 그 선고 장면을 함께 지켜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 선고 순서와 동일한 맥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이 특검에서 기소한 이 공소한
사실 혐의의 요지에 대해서 먼저 재판장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일단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이후에 순차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별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이 되는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증죄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내린 다음 마지막으로는 양형에 대한 요소에 대한 판단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전 장관의 혐의를 판단하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었느냐 이 부분을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한 전 총리 1심에서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덕선 총리 때의 이 재판장과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판사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별로 12월 3일에 선포됐던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다라는 판단을 동일하게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도 사실상 한덕선 총리와 혐의가 맞물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공문서 위조 행사 부분이 무죄다라는 판단이 재판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리로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한덕선 총리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만큼 그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민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데도 그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행안부가 평시에 치안을 담당하고 또 계엄의 주무부처로 나뉘어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말씀해 준 혐의가 바로 이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던 것이 일종의 자기로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지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한덕선 총리 때도 역시나 이진관 부장판사가 동일한 취지로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사실상 방조지만 이것은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지는 한덕선 총리가 역임했던 그 자리의 위치상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된다. 그럼에도 하지 않은 부분 일종의 자기 의무의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중요임무 종사의 한 가지의 행위 태양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특검은 내란 순차 가담이다라고 적시를 했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일단은 이 내란죄에 있어서는 가장 큰 그림은 지금 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큰 그림, 그러니까 공모의 큰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이고 이 큰 공모의 그림 하에 뭐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김영현 전 장관이라든지 한덕선 총리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순서에 맞춰서 가담하는 형태로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것이 이 공사시 기재 내용의 전반적인 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상 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 등을 전달하는 등으로 이 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이 내란죄에 가담했다라는 취지로 내란 순차 가담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핵심 혐의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고 또 그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일단은 사전에 비상계엄 자체를 내가 논의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몇 분 만에 내가 공모에 가담한다는 것이 논리상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사전 공모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단전단수 관련한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내가 그 지시 자체를 하달한 적도 없다라고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소방청장의 증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검은 또 대통령실 CCTV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반박을 할까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유효성이 있는 실익이 있는 어떤 반박을 하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허석곤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이 내란 혐의의 가담으로 일으켜질 수 있는 그런 증언 내용을 허위로 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허석곤 소방청장은 분명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 전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또 본인이 선서를 하고 하는 증언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허석곤 소방청장의 증언 내용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 사실상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기자 브리핑에서도 보셨겠지만 재판부에서도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증거로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앞서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이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약 16분간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독대에서 이 두 사람이 뭔가 논의를 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단전단수 지시의 내용이 담긴 문건에 대해서 16분간 서로 논의를 했다라는 취지로 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진관 부장판사도 지금 1심 재판부인 것이고 오늘 이 류 판사 같은 경우에도 1심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에 그대로 기속력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CCTV에 대한 이 논리 자체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일단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 해당 CCTV의 내용이 결국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전 총리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는 취지로 이미 판결문에 적시한 이상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가 당연히 다르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서로의 어떤 영향이 있다라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의 판사와 한 전 총리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판사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 부분에 대한 행사의 무죄의 논리가 동일하게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단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볼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이미 이진관 부장판사가 사실 한 전 총리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미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이 전 장관을 말리지 않았다. 함께 논의했다는 것도 한 전 총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판결문에 적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 한덕수 전 총리의 그 선고 그 판결문에 대해서 이 전 장관 측은 반박문을 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오류 이 판결문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지금 한 전 총리의 판결문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이름이 300번이 넘게 적시가 됐고 사실상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이미 이 전 장관이 이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라는 전제하에 판결문을 적시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전 장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판결문입니다. 따라서 이 전 장관 측은 지난달 말에 이러한 판결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냈고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야기했던 16분간의 한덕수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의 CCTV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한덕수 전 총리 측의 판단을 했던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이 관련한 문건을 보고 토의하는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일정표를 본 것이고 이것은 어떤 이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문건 자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 재판부에서 잘못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문건을 줬다라고 진술했던 이 김영현 전 장관의 이 헌재에서의 있어서의 이 증언도 그때 당시에 급박한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이기 때문에 신빙성 자체가 높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 전 장관 측에 불리했던 판결문 내용 또 김영현 전 장관 측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형을 15년 했는데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를 보면 23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 구형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요 임무 종사라는 혐의가 인정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크게 작용했던 그러한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구형했던 15년을 훨씬 상회한 23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전단수 지시
지시를 했다라는 적극적인 행위 태양을 띠고 있는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역시나 상당한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한정 총리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15년을 구형을 받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 다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구형량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이제 1심 선고가 19일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상 이 한덕선 총리에 대해서 23년형이 나왔기 때문에 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중형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한 중형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법성을 상당히 높이 봤거든요. 주어 자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판결문을 적시한 부분을 여러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만약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선택한다면 당연히 그것보다 수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지기현 부장판사는 현재 1심이기 때문에 통상 이전 판례 등을 보더라도 1심의 선고형량이 가장 높습니다. 2심, 3심을 가면서 형량을 깎이는 그런 모습까지 봤을 때 2심의 형량 선고가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선고 이래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요.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본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재판의 초반부에만 몇 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이후에는 성실히 출석했다. 따라서 이 선고일에도 우리는 출석을 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힌 만큼 출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고일이 한 번 더 미뤄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변호인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눈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향후에 뭐 어떤 포석을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사실상 만약에 중형이 이제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집행정지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아마 이제 1심에서 굉장히 중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구속 집행정지가 되려면 사실상 본인의 건강에 있어서 치명적인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가 지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 자체에 큰 위협감을 느낄 때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이고 허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윤 전 대통령도 사실 20년 이상 검사 생활한 베테랑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실익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 스스로 잘 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 가능성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금 지지 세력들에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등의 어떤 감정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중계 그리고 그 플리바게닝을 규정한 특검법이 위헌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헌재가 이 부분을 정식으로 들여다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심판 회부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내란 재판 자체가 생중계를 의무로 규정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윤 전 대통령은 청구를 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소위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내란 가담자가 스스로 자수한다든지 타인의 혐의에 대해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럴 때는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이 내란 특검법 제25조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할 만한 적법한 요건을
조건은 갖췄다라고 헌재에서 봐서 심판 회부 결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기현 재판부에는 위헌 법률 심판도 제청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겁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지기현 판사의 판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일에 있을 1심 판결 이래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이것을 인용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선고기일까지 이 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가 밝히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판결 선고일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관리를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을 결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정현 전 대표님을 이번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관리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정현 대표님은 우리 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받는 정치인입니다.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2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셔서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앞장서서 이끄셨습니다.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선거 준비에 나설 수 있도록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관리를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했다고 장동혁 대표가 직접 발표했는데요. 잠시 뒤에는 최고위에서 의결이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며 이틀째 5,300선을 지켰습니다. 장중엔 사상 최고치인 5,370선에 다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지난 저녁 미국 고용지표가 공개된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개장 화면 함께 보시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32% 오른 5,425.39포인트로 개장하면서 급등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5,412포인트로 상승폭이 약간 줄어든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0.69% 오른 1,122.55포인트로 개장했고 현재는 1,115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 강한 체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반도체 대형주가 주춤해도 자동차와 바이오, 원전주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5원 내린 1,448.6원에 개장했는데 엔화 강세 영향으로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핵 동결 이상의 합의를 촉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7번째 정상회담에 나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먼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평화위원회 가입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핵 동결 이상의 합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도 300km로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중단, 중동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אני אציג בפני הנשיא את התפיסות שלנו לגבי העקרונות במשא ומתן, העקרונות החשובים.
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위해 이란과 핵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것 외엔 아무것도 최종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볼 거라며 이란이 합리적이고 책임감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ran,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y want to make a deal. I think they'd be foolish if they didn't. We took out their nuclear power last time. 이란은 이스라엘이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며 핵 프로그램 외 다른 사안은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ایران ما در مقابل زیادخواهی‌های آنها سرخم نخواهد کرد. ایران ما در مقابل بی‌عدالتی‌ها و تجاوزها کوتاه نخواهد آمد.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지난번 합의하지 않았을 때 미드나잇 해머로 타격을 당했다며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성범죄자 앱스타인 문서 은폐 의혹으로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 법무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펜 본디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패배자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요구는 정치적 연극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장에 들어선 펜 본디 법무장관.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성범죄자, 앱스타인 사건 생존자들에게 유감을 먼저 표했습니다. I am deeply sorry for what any victim has been through, especially as a result of that monster. 민주당 자야팔 의원은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타인 문서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들을 보며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본디 장관은 정치적 연극이라며 거부했습니다. And if you are willing, please raise your hands if you have still not been able to meet with this Department of Justice. The witness is interrupted. I'm not going to get in the gutter with this woman. She's doing theatrics. 설전은 인신 공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제이미 레스킨 의원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등 트럼프 미 대통령 정적들을 상대로 한 기소를 규탄하며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Department of Justice into Trump's instrument of revenge. Trump orders up prosecutions like pizza, and you deliver every time. 본디 장관은 이에 발끈하며 레스킨 의원을 향해 한물간 패배한 변호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You don't tell me Yeah, oh, I anything. did tell you because we saw what you did in the Senate. Not even a lawyer. 민주당은 이와 함께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사살에 미국인 2명이 숨진 사건에서 법무부가 두 정부의 수사를 방해하며 가해 요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본디 장관이 법무부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옹호하면서 여야 갈등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반대 의견을 밝혀왔는데요. 대법원장 출근길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은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계속 반대해 오셨는데 이제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우리가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법 왜곡제도 미리 통과됐었는데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신지 또.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법 질서나 국민들이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법관 재청은 언제 하실 계획인지. 네, 그런 문제도 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재판소원법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실상 사심제라며 그동안 반대를 해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수기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대해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부산항공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금 이렇게 알려왔는데요. 특별수사단은 오늘 아침 9시부터 부산지방항공청, 시공 관련 업체 등 총 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전남경찰청에 설치된 수사본부를 전국 수사본부 직속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하고 수사관과 전문가 48명을 투입한 상황인데요. 현 상황에서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해서 항공청과 시공 관련 업체 등에 대해서 현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국 단위 수사 인력을 동원해 둔덕 설치, 관리에 부실이 있었는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축소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부산지방항공청 그리고 시공 관련 업체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두환 씨가 쓴 회고록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오늘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씨와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원고들은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 씨가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지난 2018년 9월 전 씨의 회고록에서 총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서적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게 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틀째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공기가 탁한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또 서쪽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매우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엉켜 시야가 무척 답답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공기가 탁한 가운데 중서부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곳도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낮부터 점차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지만 중서부와 전부, 경북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은 마치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제주도에만 약한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영동과 영남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